그 결혼이라는 그림은 사랑과 행복이라는 밝은 분홍색으로만 채색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반짝이는 표면 아래에는 어둡고 암울한 색채, 교묘하게 숨겨진 비밀들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저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가 폭발하여 거짓된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완벽한 결혼 생활이라는 환상에 빠져있던 이들을 잔혹한 진실 앞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평범한 집안 출신의 재원은 부유하지도 권력이 있지도 않았지만 명문가인 안씨 집안의 영예, 서윤의 사랑을 얻었다. 그에게 그것은 행운이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특히 그녀의 어머니인 이 여사에게는 가문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었다. 돈도, 명예도 없는 자가 감히 이 어송 맨션에 발을 들여놓고 감히 자신의 딸을 넘보다니. 그러나 이 여사가 아무리 반대해도 서윤은 확고하게 재원을 선택했다. 결국 결혼식은 거행되었지만 거기에는 가혹한 조건이 따랐다. 재원이 처가살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받아들였다. 두 사람이 사랑하기만 한다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 저택이 거대한 쇠창살 없는 감옥과 같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가 발을 들인 첫날부터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가족 식사 시간은 늘 침묵과 의심, 경멸의 눈초리로 가득했다. 서윤의 동생 해리는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냈고 이 여사는 항상 오만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대했다. 오직 서윤만이 그의 곁에서 가족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그를 지켜주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그녀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결혼 사진은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야른 먼지층이 덮여 있었다. 사진 속 서윤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선재원의 눈빛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그 혼자뿐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그대로인데 그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 그는 손을 들어 액자 위의 먼지를 가볍게 털어냈지만 아무리 닦아내도 마음속의 상실감은 지워지지 않았다. 방구석, 급하게 차려진 서윤의 영정사진이 놓인 작은 재단에도 먼지가 쌓여 있었고 붉은 양초는 거의 다 타들어가 촛농이 받침대 아래로 마른 눈물 자국처럼 길게 흘러내려 있었다. 그는 재단 위의 사진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불과 6개월 전 그녀가 그의 품에 안겨 미래를 속삭였던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녀가 영원히 그를 떠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어떻게 죽은 걸까?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다. 서윤은 바람 좀 쐬고 싶다며 잠시 밖에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가기 전 그녀는 이 여사와 격렬하게 다투었다. 재원은 집을 나설 때 그녀의 분노에 찬 눈빛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여전히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는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저는 못 속여요. 이 여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딸의 말이 아무 의미 없다는 듯 차가운 눈빛이었다. 어리석은 짓 그만해라. 서윤아. 그 일은 있는 게 좋을 거다. 전 못해요.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등 뒤로 문을 세게 닫았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안타깝지만 부인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서윤의 차는 그대로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져 즉시 폭발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찾은 것은 새까맣게 타버린 파편들 뿐이었다. 목격자도 충돌 흔적도 없었다.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미리 계획된 음모였을까? 재원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여사는 더 이상 자식을 잃은 어머니처럼 슬퍼하지 않았다. 그 대신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냉정함만이 남았다.
저택은 더욱 음산해졌고 벽 하나, 문 하나하나가 마치 그를 꿰뚫어보며 들리지 않는 속삭임을 건네는 것 같았다. 이전에는 이 여사가 그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을지언정 어느 정도 선은 지켰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혐오감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이제부터 자네는 더 이상 안씨 집안 사람이 아닐세. 그를 한 번도 좋아한 적 없던 처제 해리는 더욱 나를 세웠다. 오빠는 그냥 기생충이야. 오빠만 아니었으면 언니는 죽지 않았어. 집안의 고용인들 또한 예전처럼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등 뒤에서 수군거렸고 그 말들을 똑똑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스쳐 지나가는 눈빛 하나하나에 담긴 경멸감은 느낄 수 있었다. 재원은 한때 보금자리라 불렀던 집에서 완전히 이방인이 되었다. 떠나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 돌아갈 가족도 없었고 서윤과 결혼하면서 개인적인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기에 안정적인 일도 없었다. 이곳을 떠나면 그는 빈손이었다. 돈도 신분도 없었다. 하지만 남는다면 그는 장모 가족의 경멸과 증오를 마주해야 했다. 그가 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이 여사가 갑자기 그를 서재로 불렀다. 방 안은 백단향 냄새로 가득했고 노란 조명이 고급스러운 책상을 비추고 있었다. 이 여사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 길고 가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를 계획해온 듯한 모습이었다. 재원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리에 앉았다. 알다시피 난 쓸모없는 것들을 곁에 두는 습관이 없네. 이 여사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단조로웠지만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자네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이곳에 머물렀어. 이 여사는 천천히 종이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여기 남고 싶으면 나랑 결혼해야 해. 방 안은 갑자기 무서운 침묵에 잠겼다. 재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잘못 들은 것만 같았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원의 목소리는 바싹 말라 있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르는 듯했다. 이 여사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전혀 망설이는 기색이 없었다. 내 남편이 되어달라고 했네. 재원은 이 여사의 말을 듣고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녀와 결혼하라고.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살갗 하나하나에서 역겨운 감정이 솟구쳐 올라 당장이라도 일어나 이 방을, 이 음울함으로 가득 찬 저택을 뛰쳐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마치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이 여사의 목소리가 느리고 위험 있게 울려 퍼졌다. 가도 좋아. 하지만 장담하건대 일주일도 안 돼서 자네는 스스로 이곳에 돌아와 나에게 남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하게 될 거야. 재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말은 칼날이 되어 그의 자존심을 깊게 베었다. 이 여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조금의 온기도 없었다. 자네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을 것 같나? 여기서 나가면 자네는 빈손으로 시작해야 해. 스스로의 재능을 믿었겠지만 잘 생각해봐. 안씨 집안의 전 사위라는 타이틀을 가진 자를 어느 회사가 고용하고 싶어 하겠나? 실패자, 처가의 빌부터 살다가 쫓겨난 자를 말이야. 재원은 필사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꿈이 있었다. 비록 출신은 미천하지만 노력만 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여사는 그에게 잔혹한 현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권력자들의 세계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봐. 이 여사는 계속해서 그의 귀에 독을 붓는 듯한 말을 이어갔다. 자네는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했지. 안 그런가? 만약 그 애가 살아있다면 자네가 이렇게 빈손으로 떠나길 바랄까? 자네가 실패자로 살아가길 원할까? 재원은 멈칫했다. 서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길 원했을까? 하지만 장모와 결혼하다니 그는 할 수 없었다.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이 여사는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스쳤지만 그 손길은 등골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자네가 동의만 한다면 나는 자네의 삶에 간섭하지 않겠네? 예전처럼 살아도 좋고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해도 좋아. 하지만 거절한다면 장담하건대 바깥 세상은 자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할 거야. 재원은 머리가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규칙을 정할 수 없는 게임에 던져졌다. 영원처럼 긴 침묵이 흘렀고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는 듯했다. 재원은 두 손을 꽉 쥐었다. 마치 더디 자신을 조여오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기분이었다. 마침내 그의 메마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결혼식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음악도, 꽃도, 웃음소리도 없었다. 오직 넓은 방과 이해할 수 없는 눈빛으로 참석한 몇몇 하객들, 그리고 숨막히는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해리는 팔짱을 낀 채 방 한구석에 서서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경멸감을 전혀 숨기지 않았다. 정말 염치도 없는 인간이네. 그녀는 재원 옆을 지나가며 독서를 내뱉었다. 오늘은 우리 엄마랑 결혼하고 내일은 누구랑 결혼할 건데. 우리 할머니, 재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더 이상 다툴 힘도 없었다. 다른 한쪽 구석에서는 이 집의 오랜 가정부인 강씨 아주머니가 조용히 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재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이 여사. 그녀는 단순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아무런 표정 없이 서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평범한 예식처럼 보였겠지만 재원에게는 기괴한 연극이나 다름없었다. 서약의 말이 울려 퍼졌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그의 마음에 박혔다. 평생을 함께하며 마지막까지 곁을 지킬 것을 재원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지만 이 여사를 바라보자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거래인 양 태연했다. 예식이 끝난 후 피로연도, 축하의 악수도 없었다. 오직 소름 끼치는 침묵과 사람들이 떠나며 무겁게 닫히는 문소리뿐이었다. 재원은 이 여사의 방으로 옮겨가지 않았고 그를 위한 별도의 방이 마련되어 있었다.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결혼 생활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결혼 사진도 두 사람의 개인 물품도 없었다. 마치 임시 거처처럼 텅 빈 방이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방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 여사가 들어왔다. 공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다가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원하는 걸 얻었으니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재원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씁쓸함으로 가득했다. 제가 원했다고요? 참 우습군요. 이 여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자네는 강요당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자네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한 거야. 재원은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왜 이런 짓을 하시는 겁니까? 저를 쫓아내고 싶었다면 큰돈을 쥐어주고 내보내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방법을 쓰신 거죠? 기 여사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자네가 여기 남아있어야 했으니까. 재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제가 필요하다니. 무엇 때문에요? 이 여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기 전 그녀는 알 수 없는 한마디를 남겼다. 곧 알게 될 거야. 재원은 텅 빈 방에 앉아 머릿속을 파고드는 수백 개의 질문에 휩싸였다. 이 결혼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이것은 덫이었다. 그 목적을 아직 알 수 없는 덫.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재원은 이 저택에서 얼마나 살았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이곳의 모든 것은 기묘한 음울함을 풍겼고 마치 이 집이 그가 닿을 수 없는 비밀들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여사와 결혼한 후부터 그는 항상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희미한 노란 조명이 비추는 긴 복도, 낡은 나무문. 한밤중에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들, 이 모든 것이 그를 늘 불안하게 만들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경계심이 강해졌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이 결혼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그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였을 것이다. 이 여사는 왜 그를 남겨둬야 했는지 명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그는 아무런 답도 얻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재원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방을 나와 긴 복도를 따라 걷다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가 거의 가지 않는 서쪽 복도 끝에 있었다. 그를 이상하게 만든 것은 저택의 다른 방들과 달리 이 문은 굳게 잠겨 있다는 점이었다. 호기심에 그는 문을 살짝 밀어보았지만 열리지 않았다. 누군가 아주 단단히 잠가 놓았다. 직감적으로 이 문 뒤에는 이 여사가 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재원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이 여사가 서재에 늘 두는 예비 열쇠 꾸러미를 찾았다. 그는 그녀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것을 본 적이 있었다. 만약 그녀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곤란해질 것이다.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열쇠를 손에 넣은 후 그는 다시 그 문으로 돌아갔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그는 조용히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렸다. 문은 철컥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열렸다. 그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고 즉시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가 불을 켜자 안에 있는 것들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방은 오랫동안 버려진 듯했고 책상과 의자에는 먼지가 가득했으며 무거운 커튼이 바깥의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원의 시선을 가장 끈 것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였다. 천천히 다가가자 그는 기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상자 뚜껑에 손을 얹고 열었고 즉시 여러 장의 낡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모두 서윤의 어릴 적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집어 들었다. 사진 속 서윤은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고 이 저택과는 다른 집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다른 몇 장의 사진에서는 재원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와 여자, 두 어른과 함께 서 있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것이 서윤의 어린 시절 사진이라면 왜 이 여사는 단 한 장의 사진에도 나오지 않는 걸까? 상자 안의 다른 서류들을 뒤집어 보았을 때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것은 25년 전의 의문의 사고에 대한 기록 문서였다. 서류 상단의 글씨는 그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 1998년 주택 화재 사고. 사망자 2명, 생존 아동 1명. 재원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고 그의 손은 종이를 더욱 꽉 쥐었다. 기록에 따르면 25년 전 구례시 외곽의 한 주택에서 큰 화재가 있었다. 화재는 누전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일부 목격자들은 불이 나기 전 낯선 차 한 대가 집 앞에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 집에 살던 두 어른은 불에 타 숨졌고
한 여자아이는 구조되어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바로 그 여자아이가 서윤이었다. 재원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서윤이 이 여사의 친달이 아니라는 뜻인가? 왜 이 여사는 그녀를 입양했을까? 서윤의 친부모는 누구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화재가 정말 사고였을까? 아니면 미리 계획된 살인이었을까? 재원은 서류 뭉치를 들고 머릿속의 모든 것을 정리하려 애썼다. 이 여사는 이 사실을 수년 동안 숨겨왔다. 이 저택의 누구도 서윤이 그녀의 친달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 어쩌면 서윤 자신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여사는 왜 그녀를 입양했을까? 그 순간 재원은 서윤이 죽기 전 이 여사와 했던 마지막 다툼을 떠올렸다. 엄마는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저는 못 속여요. 어리석은 짓 그만해라. 서윤아. 그 일은 있는 게 좋을 거다. 전 못해요.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들어맞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서윤은 죽기 전에 무언가를 발견했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그녀가 살해당한 이유일지도 모른다. 재원은 핏줄 하나하나에 공포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만약 서윤의 죽음 뒤에 정말 음모가 있다면 다음 차례는 바로 자신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복도 밖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다. 재원은 깜짝 놀라 서둘러 종이들을 나무 상자에 다시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불을 껐다. 그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밖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발소리는 느렸지만 단호했다. 누군가 그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재원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차가운 땀이 이마에 맺히는 것을 느꼈다. 방문이 마치 누군가 바로 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작았지만 살기가 가득했다. 누가 함부로 여기 들어오라고 했지? 재원은 숨을 멈췄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여사였다.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었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가득한 위험이 실려 있었다. 재원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만약 그가 저 서류들을 봤다는 것을 들키면 분명 곤란해질 것이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방에서 나와 문을 닫았다. 그냥. 문이 잠겨있지 않아서 호기심에 좀 이 여사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마치 어떤 기억을 어루만지듯 문을 스쳤다. 지나친 호기심은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태연했지만 뚜렷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은 법이거든.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몸을 돌려 떠났다. 재원은 등골을 따라 차가운 한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재원은 비밀의 방에서 돌아온 후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방금 발견한 것들로 혼란스러웠다. 서윤은 이 여사의 친달이 아니었다. 이 사실은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이 저택이 이전보다 몇 배는 더 무섭게 느껴졌다. 25년 전의 화재 사건, 한 명의 생존자. 그리고 이제 그녀는 죽었다. 재원은 자리에 앉아 나무 상자에서 꺼낸 서류들을 하나씩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낡은 사진들이 많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록들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두 개의 이름이었다. 고은우와 유아라. 두 이름 모두 그에게는 완전히 낯설었지만 언급되는 방식으로 보아 이 이야기의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았다. 아마도 그들이 서윤의 친부모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 여사는 서윤을 입양했을까?
그리고 왜 그 해의 화재 사건은 사고로 위장되었을까? 재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이 여사와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서재에 있는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바로 그를 쳐다보지 않고 손에 든 책에만 집중했다. 마치 그의 존재가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이. 재원은 다가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3개 내려놓았다. 서윤이는 당신의 친달이 아니죠. 그렇죠. 이 여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책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힐끗 쳐다본 후 고개를 들어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뭘 알아내려는 건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다. 재원은 피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진실입니다. 이 여사는 마치 우스운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진실. 고작 이 종이 몇 장으로 진실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나 재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고은우와 유아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이 여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재원은 그녀가 그 두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이내 이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마치 이 이야기가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밖을 내다보았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에 죽었어. 재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이 서윤이의 친부모입니까? 이 여사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는 자의 웃음이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느렸지만 살기가 가득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서윤이는 이미 죽었고 자네는 더 이상 알 필요 없어. 재원은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 여사는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왜 그녀는 그가 알아보는 것을 원치 않는 걸까? 당신이 그들을 죽였습니까? 재원이 불쑥 물었다. 이 여사는 멈칫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왜 아직 여기 앉아 있는지 아나? 재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 여사는 가까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가벼운 접촉은 경고의 메시지 같았다. 내가 아직 자네를 살려두고 있기 때문이야. 재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여사의 방을 나섰다. 명확한 대답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이 여사는 너무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었고 아마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정말로 서윤의 친부모를 죽였다면 왜 그녀를 입양했을까? 재원은 더 알아봐야 했고 지금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강씨 아주머니뿐이었다. 그날 밤 저택 전체가 정적에 잠겼을 때 재원은 조용히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강씨 아주머니는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먼 곳을 응시하는 눈빛이 마치 아주 먼 과거를 생각하는 듯했다. 재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라 손에 든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도련님,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로? 재원은 그녀의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언가 알고 계시죠? 그렇죠. 강씨 아주머니는 침묵했고 주름진 두 손이 가늘게 떨렸다. 재원은 말을 이었다. 서윤이가 이 여사님의 친달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녀의 친부모가 고은우와 유아라이고 그들이 25년 전 화재로 죽었다는 것도 압니다. 강씨 아주머니는 몸이 굳더니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도련님, 이 일은 파헤치시면 안 됩니다. 아주머니, 재원은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제발요.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강씨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분들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살해당하셨어요. 재원은 얼어붙었다. 강씨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말했다.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메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여사님입니다. 재원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뛰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짐작은 했지만 진실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줄은 몰랐다. 이 여사가 서윤의 친부모를 죽였다. 하지만 왜? 강씨 아주머니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극도의 공포가 그녀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재원 도련님, 정말로 서윤 아가씨를 사랑하셨다면 여기서 멈추세요. 이 일은 도련님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원은 멈출 수 없었다. 이 여사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고 그는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재원은 강씨 아주머니와의 긴장된 대화 끝에 방으로 돌아왔다.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었고 머릿속은 방금 들은 이야기로 혼란스러웠다. 이 여사가 서윤의 친부모를 죽였다. 그 말이 마치 저주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녀는 서윤을 입양했을까? 왜 그 어두운 비밀과 함께 그녀를 사라지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윤의 죽음이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걸까? 재원은 자신이 25년간 묻혀있던 비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깊이 파고들수록 위험은 더 커질 것이었다. 그는 방문을 단단히 잠그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머릿속은 아직 풀리지 않은 너무 많은 질문들로 복잡했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그는 몸이 서서히 잠에 빠져드는 것을 느꼈지만 불안감은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그에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러다 한밤중에 작은 소리가 들렸다. 딸깍하는 희미한 소리. 재원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방은 여전히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방구석으로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 여기 있었다. 재원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조용히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위를 살폈고 즉시 검은 옷을 입은 사람 하나가 그의 옷장을 뒤지고 그의 물건들을 수색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그 사람이 누구일지 추측하려 했다. 이 여사일까? 아니면 이 비밀을 숨기려는 또 다른 누군가일까? 낯선 사람은 계속해서 수색했지만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한 듯했다. 그가 방을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 재원은 벌떡 일어나 그를 향해 돌진했다. 아! 누구야? 그림자는 깜짝 놀랐지만 반응은 매우 빨랐다. 그는 즉시 창문 쪽으로 뛰어올라 문을 활짝 열고 단호한 동작으로 뛰어내렸다. 재원은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그가 본 것은 저택의 넓은 정원으로 사라지는 검은 그림자뿐이었다. 그는 이를 갈았다. 감시당하고 위협받는 느낌이 더욱 뚜렷해졌다. 재원은 불을 켜고 방 안의 모든 것을 다시 확인했다. 옷장은 활짝 열려 있었고 책상 서랍은 뒤죽박죽이었지만 없어진 것은 없는 듯했다. 하지만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무 상자. 그는 서둘러 방을 뛰쳐나가 복도를 달려 전날 밤 그 상자를 발견했던 비밀의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방문을 열었을 때 그는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상자가 사라졌다. 방 안의 모든 것은 그대로였지만 서윤의 신분에 대한 사진과 서류가 담겨있던 그 나무 상자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누군가 가져갔다. 재원은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라졌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미친 듯이 생각했다. 그의 방에 침입한 자는 분명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것을 찾지 못하자 상자를 가져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누구일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이 여사가 먼저 손을 쓴 것이다. 그녀는 재원이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비밀이 절대 드러나지 않도록 중요한 서류들을 회수하라고 사람을 보낸 것이다. 혹은 또 다른 누군가가 사실을 숨기거나 알아내려 하고 있다. 과거의 사건과 관련된 사람. 어쩌면 서윤을 죽인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다. 재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자가 누구든 그는 분명 진실을 알고 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다. 재원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자신을 면밀히 관찰하는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여사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했다. 서윤의 동생 해리는 여전히 그에게 차갑고 경멸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전보다 그를 더 주시하는 것 같았다. 그녀도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걸까? 강씨 아주머니는 걱정을 숨기지 못했다. 재원이 부엌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서둘러 그를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가 다급하게 말했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재원은 의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알고 계시죠? 그렇죠. 강씨 아주머니는 마른 침을 삼키고 속삭였다. 누군가 도련님이 더 이상 조사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재원은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속삭였다. 비밀의 방에 있던 나무 상자를 누가 가져갔는지 아세요? 강씨 아주머니는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뚜렷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재원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아주머니, 저는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강씨 아주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재원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속삭였다. 도련님, 정말로 살고 싶으시다면 이 저택의 그 누구도 믿지 마세요. 재원은 몸이 굳었고 출구 없는 악몽에 갇힌 기분이었다. 누군가 나무 상자를 가져갔고 누군가 과거의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비밀이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의미했다. 재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나무 상자가 사라진 후 그는 보이지 않는 힘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음을 느꼈다. 누군가 진실을 숨기려 하고 있었고 그의 모든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이 여사였다. 그는 당장 진실을 알아야 했다. 재원은 빠르게 아래층으로 내려가 이 여사의 서재로 향했다. 노크도 없이 그는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고 이 여사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익숙한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이 놓여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이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고 팔짱을 낀 채 그를 쳐다보았다. 들어오기 전에 노크하는 법부터 배워야 하지 않겠나? 재원은 대답하지 않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서윤이는 당신의 친달이 아니죠. 그렇지. 이 여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의자에 몸을 기댔고 눈빛은 어둡게 가라앉았다. 또 지나친 호기심을 부리는군. 재원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친부모는 누구입니까? 침묵이 방 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 여사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가 진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가늠하려는 듯 그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밖의 넓은 정원을 내다보았다. 그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기묘한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재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25년 전 화재가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서윤이의 친부모가 살해당했고 당신이 그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번에는 이 여사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것은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 과거가 자신을 서서히 따라잡고 있음을 아는 자의 웃음이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자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똑똑하군. 재원, 그녀는 천천히 책상 쪽으로 걸어갔지만 앉지 않고 대신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차갑지만 위험 있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아이를 친달처럼 키웠어. 자네가 알아야 할 건 그것뿐이야. 재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왜 한 번도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그녀가 당신이 바로 그녀의 친부모를 죽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까? 이 여사의 손이 살짝 쥐어졌다. 재원이 그녀의 눈에서 흔들림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에는 뚜렷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부인하는 대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정말 그들을 죽였다면 서윤이를 지금까지 살려뒀을 것 같나? 그 말에 재원은 멈칫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는 이 여사가 주범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녀는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재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렇다면 왜 그녀를 입양했습니까? 이번에는 이 여사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눈빛에 갈등의 기색이 스쳤다. 마침내 그녀는 옅게 웃었다. 그 아이는 내가 평생 빚을 진 사람의 딸이었으니까. 재원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평생 빚을 진 사람.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만약 이 여사가 정말 서윤의 부모를 죽였다면 왜 그들에게 빚을 졌다고 말하는 걸까? 이 이야기에는 그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 침묵이 방 안을 감쌌다. 재원과 이 여사는 서로의 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그들을 죽인 게 아니군요. 하지만 누가 그랬는지는 알고 있죠. 이 여사는 살짝 멈칫했지만 부인하지 않았다. 재원은 등골을 따라 차가운 한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아니라면 누구란 말인가? 방 안은 무서운 침묵에 잠겼다. 재원은 이 여사를 쳐다보며 그녀의 의미심장한 말의 뜻을 해독하려 했다. 당신이 평생 빚을 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여사는 희미하게 눈을 감았다. 마치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는 눈을 뜨고 그를 깊이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은 고은우야. 재원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서윤의 친아버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만약 이 여사가 고은우에게 빚을 졌다면 왜 그가 죽었을까? 왜 그녀는 그의 가족이 살해당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이 여사는 주범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 뒤에 누군가 있었다.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을 때 등골을 따라 차가운 한기가 흘렀다. 이 여사와의 긴장된 대립 끝에 재원은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동맹이 필요했다. 자신처럼 진실을 알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사람. 이 저택에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서윤의 동생, 해리였다. 비록 지금까지 해리는 그를 증오했지만 이번만큼은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녀 또한 영향을 받을 사람이었다. 만약 정말로 서윤의 친부모를 살해하고 재산을 가로챈 자가 있다면 해리 또한 다음 희생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재원은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날 밤, 재원은 저택 뒷뜰에서 해리를 만났다. 그녀는 희미한 불빛 아래 팔짱을 낀 채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를 여기로 부른 이유가 뭐야? 설마 재원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느리지만 확실하게 말했다. 서윤이는 이 여사님의 친달이 아니야. 해리는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비웃었다. 내가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믿을 것 같아. 재원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증거가 있어. 서윤이의 출생증명서에는 그녀의 친부모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어. 고은우와 유아라, 해리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고 눈빛은 더 진지해졌다. 재원은 계속했다. 그녀의 친부모는 25년 전 사고로 죽었어. 하지만 나는 그게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해. 해리는 그를 빤히 쳐다보다가 옅게 웃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재원은 주먹을 꽉 쥐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나는 이 여사님이 그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해리는 몸을 떨었다. 재원은 그녀의 얼굴에 의심과 걱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반박하는 대신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래서 뭘 할 생각인데? 재원은 자신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다. 비밀의 방에 있던 낡은 서류들을 바탕으로 재원은 한 가지 이름을 찾아냈다. 곽재혁 변호사. 그는 서윤의 친부모가 설립한 회사의 법률 대리인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은 직후 그는 갑자기 물러나 재계에서 사라졌다. 왜일까? 만약 서윤 부모의 죽음 뒤에 정말 음모가 있다면 그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곽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는 부유한 가문들과 일했던 전직 변호사의 거처라고는 믿기지 않는 좁고 외진 골목 깊숙한 곳의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마치 그는 권력의 세계를 완전히 등진 듯했다. 재원과 해리가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색이 바랜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으며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누구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재원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고은우 씨와 유아라 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마자 곽 변호사의 안색이 즉시 변했다. 그는 마치 누가 엿듣기라도 할까봐 주위를 둘러보더니 서둘러 그들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조심스럽게 잠갔다. 어떻게 이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곽 변호사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재원은 돌려 말하지 않았다. 저희는 서윤이의 친부모가 사고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해리가 말을 이었다. 저희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침묵이 방 안을 감쌌다. 곽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고 그의 눈빛은 멀고 피곤해 보였다. 마침내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맞습니다. 서윤이의 친부모는 고은우 씨와 유아라 씨입니다. 그들은 한때 큰 회사를 소유했지만 25년 전 어느 날 밤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죠. 재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그건 평범한 사고가 아니었죠. 그렇죠. 곽 변호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생각보다 똑똑하시군요. 곽 변호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가라앉았다. 돌아가시기 전에 고은우 씨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음모였죠. 그는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자산을 해외로 옮길 계획이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가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한 바로 전날 사고가 일어났으니까요. 재원은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해리도 굳은 채 중얼거렸다. 그들이 죽은 후에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죠? 곽 변호사는 차갑게 웃었다. 그들이 죽은 후
그들의 모든 재산은 서윤이의 유일한 법적 후견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재원과 해리는 동시에 그 이름을 말했다. 이 여사님. 침묵이 방 안을 감쌌다. 재원은 마른 침을 삼켰고 등골을 따라 차가운 한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 여사는 서윤의 부모가 죽은 후 모든 재산을 차지했다. 만약 그들의 죽음이 정말 사고가 아니라면 그녀는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재원은 목소리를 낮추고 곽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그녀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그들을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곽 변호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그는 말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재원은 긴장하며 대답을 기다렸다. 이 여사님 혼자서 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에 손을 댄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재원과 해리는 얼어붙었다. 또 다른 사람.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 사람이 어쩌면 서윤을 죽인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 곽 변호사의 집을 나선 후 재원과 해리는 자신들이 되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영역에 발을 들였음을 분명히 느꼈다. 서윤의 친부모는 사고로 죽지 않았다. 이 여사는 그들이 죽은 직후 모든 재산을 차지했다. 하지만 곽 변호사가 그들에게 말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여사가 이 사건의 유일한 배후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자가 있었다. 재원은 더욱 불안해졌다. 만약 진실을 덮으려는 숨은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너무 깊이 파고드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재원은 팽팽하게 긴장된 마음으로 저택으로 돌아왔다. 집안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했다. 이 여사는 여전히 평온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마치 그가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해리 역시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만약 정말로 이 모든 것 뒤에 누군가 있다면 그는 분명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재원은 방문을 단단히 잠갔지만 마음속에서는 강렬한 불안감이 솟구쳤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최근의 모든 사건들이 머릿속에서 흩어진 조각들처럼 떠다녔다. 서윤의 부모는 살해당했고 이 여사는 재산을 차지했지만 실제 범인은 그녀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 그는 몸을 뒤척이며 억지로 잠을 청했다. 하지만 막 눈을 붙였을 때 차가운 기운이 목덜미를 스쳐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방 안에 누군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창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재원이 반응하기도 전에 차갑고 축축한 손이 그의 목을 움켜쥐었다. 그 손은 강하게 조여왔고 강력한 힘이 그를 짓눌러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다. 누군가 그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온몸이 침대에 짓눌리고 숨이 초 단위로 막혀오며 모든 것이 빙빙 돌았다. 마지막 남은 힘으로 그는 발버둥치며 낯선 자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그 자의 손이 아주 짧은 순간 살짝 느슨해졌고 그 틈을 타 재원은 제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몸을 뒤집어 앞으로 세게 찼고 그 자는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다. 어둠이 가득한 가운데 재원은 침대 옆 스탠드를 집어들어 세게 내려치려 했다. 하지만 그 자가 더 빨랐다. 그는 달려들어 그의 손을 잡고 스탠드를 빼앗으려 했다. 몸싸움을 벌이는 순간 복도에서 새어나온 빛이 그 자의 얼굴을 비췄다. 하지만 그가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그는 달아나 버렸다. 방문이 활짝 열리고 그는 놀라운 속도로 복도로 뛰쳐나갔다. 재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방금 죽을 뻔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아드레날린으로 피가 끓어올랐다. 누군가 그를 죽이려 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추적의 대상이 되었다. 단 하나의 질문만이 남았다. 누가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이 여사일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일까? 재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방문을 박차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그가 막발을 내딛는 순간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야? 이 여사였다. 그녀는 복도 끝에 서서 얼음장 같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일을 미리 알고 있었다. 재원은 숨을 고르려 했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누군가 방금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 여사는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초가 흐른 뒤에야 그녀는 천천히 물었다. 그 자의 얼굴을 봤나? 재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묻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이상한 것, 두려움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이 여사는 이 일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재원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더 나쁘게는 그 짓을 한 자를 알고 있다는 의미였다. 재원은 이 여사를 빤히 쳐다보며 그녀의 표정에서 진실을 읽어내려 했다. 당신이 한 짓이죠. 그렇죠. 그가 차갑게 물었다. 이 여사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무서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내가 자네를 죽이고 싶었다면 자네가 아직 여기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나? 재원은 몸을 떨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만약 이 여사가 정말 그를 죽이고 싶었다면 이렇게 몰래 할 필요 없이 오래전에 했을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를 죽이려 한 자는 누구일까? 어쩌면 서윤의 친부모를 죽인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가 진실을 숨기기 위해 그들을 죽였다면 이제는 재원을 죽여 입을 막으려 할 것이다. 재원은 복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사라졌다. 하지만 재원이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하는 한 가지는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다음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재원은 마른 침을 삼켰고 등골이 오싹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였고 이제 그는 사냥감이었다. 그날 밤의 습격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재원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추적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 암살 시도 배후에 있는 자는 누구일까? 이 여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놀라지도, 부인하지도, 그렇다고 긍정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어둠 속에서 그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자가 바로 서윤의 친부모를 죽인 범인일 수도 있다. 해리는 비록 항상 그를 증오했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 자신도 자신이 믿었던 것이 더 이상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해리는 서윤의 방으로 들어갔다. 언니가 죽은 후로 잠겨있던 방이었다. 방은 그대로였지만 단 한 가지, 이곳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언니의 익숙한 물건들을 만져보았다. 언니는 여기서 살았고 여기서 웃었는데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공허함뿐이었다. 서윤의 책상 서랍을 뒤지던 중 그녀는 문득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언니의 필체였지만 편지의 내용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진실을 알았어. 그 여자가 그들을 죽였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해리는 온몸을 떨었다. 그 여자가 그들을 죽였어. 누구를? 그녀는 답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편지 속의 그 여자는 분명 이 여사를 가리키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해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믿었다. 하지만 이제 언니가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 그녀가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단지 거짓말이었을까? 해리는 즉시 재원을 찾아갔다. 오랜 대립 끝에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편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눈빛은 차가웠다. 당신 말이 맞았어. 그녀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가 정말로 서윤이의 친부모를 죽였어. 재원은 편지를 집어들어 한 글자 한 글자 읽었다. 등골을 따라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그는 항상 이 여사를 의심했지만 실질적인 증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울렸다. 만약 그녀가 서윤의 친부모를 죽일 수 있었다면 그녀 또한 죽일 수 있었을 것이다. 재원은 고개를 들어 해리를 쳐다보았다. 눈빛은 무거웠다. 당신은 서윤이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나? 해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항상 언니가 사고를 당했다고 믿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만약 서윤이 정말로 진실을 알았다면 그녀의 죽음은 입막음을 위한 암살이었을 수도 있다. 그녀는 재원을 쳐다보며 고통스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과 협력하겠어. 재원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 편지를 읽은 후 해리가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도 그처럼 빠져나갈 수 없는 위험한 게임에 휘말렸다. 재원은 해리를 쳐다보며 천천히 물었다. 이제 당신은 이 여사님이 무죄라고 믿나? 해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모르겠어.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재원은 그녀를 쳐다보며 대답을 기다렸다. 해리는 고개를 들었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졌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진실을 밝혀내야 해. 서윤의 편지는 모든 것을 바꾸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확실한 가설이 생겼다. 이 여사가 서윤의 친부모를 죽였다. 서윤이 진실을 발견했고 그녀는 입막음을 위해 살해당했다.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 여사가 정말 주범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지만 재원은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서윤을 죽인 자는 아직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협력하기로 결정한 후 재원과 해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저택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숨막히게 변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조용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다. 해리는 방으로 돌아갔고 재원은 문을 단단히 잠갔다. 하지만 그가 막불을 끄려던 순간 이상한 느낌에 그는 멈칫했다. 문틈으로 종이 한 장이 밀어 넣어졌다. 그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 들었다. 위에는 단 3글자만 적혀 있었다. 마치 쓴 사람이 극도로 겁에 질린 듯한 비뚤어진 필체였다. 그녀를 믿지 마. 재원은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누구일까? 해리. 아니면 이 여사? 그는 눈앞의 어두운 문을 쳐다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이 저택이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진실의 일부를 찾아냈다. 그녀를 믿지 마라는 글자가 적힌 의문의 편지는 밤새도록 재원을 괴롭혔다. 그녀. 해리일까? 이 여사일까?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원이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그들이 진실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고 어둠 속에 서 있는 자도 행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재원과 해리는 저택 뒤뜰에서 만났다. 해리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다급하게 말했다. 기억났어.
죽기 전에 서윤 언니가 곽재혁 변호사 사무실과 관련된 무언가를 언급했었어. 그 옛날 변호사. 혹시 서윤 언니가 거기에 증거를 숨겨둔 게 아닐까?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확실해.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어떤 서류 뭉치를 언급했었어. 이 여사님이 우리가 절대 찾지 못하길 바라는 무언가라고. 재원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당장 거기로 가야 해. 그들은 곽 변호사의 옛 사무실에 도착했다. 오랫동안 버려진 듯 먼지 쌓인 작은 방이었다. 재원은 모든 것을 뒤지며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것을 찾아냈다. 잠긴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서류 뭉치. 그는 그것을 열었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서윤 부모의 재산 양도 계약서. 하지만 한 번도 서명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서류에 서명하기 직전에 살해당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 이후 유일한 수혜자는 바로 이 여사였다. 해리는 서류를 빤히 쳐다보며 온몸을 떨었다. 그럼 그 여자가 정말로 그들을 죽인 거야. 재원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뿐만이 아니야. 그는 마지막 장을 넘겼다. 서윤에 잡힐 편지였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리로 와. 모든 게 여기 있어. 해리의 눈이 커졌다. 언니는 알고 있었어. 그리고 증거를 남기려 했던 거야. 재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밝힐 차례야. 하지만 그들이 막 떠나려던 순간 폭발음이 울렸다. 유리가 깨지고 창문이 터져나갔다. 재원은 그들이 서 있던 곳을 총알이 꿰뚫기 직전 해리를 끌어당겼다. 누군가 그들을 쏘고 있었다. 재원은 서둘러 해리를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와 차를 향해 뛰었다. 하지만 멀리 가기도 전에 검은색 자동차 한 대가 갑자기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왔다. 그들은 추격당하고 있었다. 재원은 소리치며 서류 뭉치를 뒷좌석에 던졌다. 해리가 겨우 문을 닫자마자 검은 차가 그들을 들이받았다. 차가 빙글 돌며 울타리에 세게 부딪혔다. 재원은 정신이 아찔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따라오던 차는 여전히 돌진하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는 엑셀을 밟아 질주했다. 엔진 소리가 날카롭게 울리고 타이어가 도로와 마찰했다. 그들은 바싹 뒤쫓아왔다. 반대편에서 다른 차 한 대가 갑자기 그들을 사이에 두고 압박하려는 듯 돌진해왔다. 재원은 몸을 숙여 막히기 직전에 핸들을 꺾었다. 차가 심하게 흔들렸고 해리는 비명을 질렀지만 재원은 핸들을 굳게 잡았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다. 가장 중요한 증거를 손에 넣은 지금은? 마침내 급컵으로 재원은 포위망을 벗어나 저택으로 곧장 향했다. 그들이 저택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이 여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재원은 서류 뭉치를 꽉 쥐고 그녀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이걸로 끝입니다. 이 여사님, 그녀는 전혀 놀란 기색 없이 그저 그들을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피곤해 보였다. 마침내 그녀는 희미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알아버렸나? 해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다 알아요. 당신이 그들을 죽였고 서윤 언니도 죽였어요. 이 여사는 희미하게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하지만 부인하는 대신 그녀는 웃었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경찰, 정의,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야. 재원은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해리는 한 걸음 물러섰다. 바로 그 순간 이 여사가 총을 꺼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마치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능숙하게 총을 들었다. 이 여사는 재원을 향해 총을 겨눴다. 눈빛은 차가웠다. 여기서 끝내야겠군. 죽음의 공간 속에서 총알이 장전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재원은 주먹을 꽉 쥐었고 온몸이 긴장했다. 이 여사가 정말 그를 죽일까? 하지만 그녀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멈춰 라는 목소리가 울렸다. 그들이 돌아보자 나타난 사람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바로 곽 변호사, 가족의 옛 변호사였다. 그는 다른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안으로 들어섰다. 이 여사님,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제 그만하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여사의 눈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곽 변호사는 한숨을 쉬고는 그녀 앞에서 서류 하나를 높이 들어 보였다. 이 여사는 얼어붙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여사가 가로챈 모든 재산이 서윤에게 속하며 이제 해리가 합법적인 상속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이었기 때문이다. 이 여사는 총을 꽉 쥐었지만 이번에는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악몽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저택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재원과 해리는 꼼짝 않고 서서 총을 든 여자, 이 여사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총을 꽉 쥐었고 얼음장 같은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옆에는 곽 변호사가 여전히 굳건히 서서 그녀의 모든 죄를 폭로할 증거인 서류 뭉치를 꽉 쥐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려던 바로 그 순간 이 여사는 방아쇠를 당겼다. 안 돼. 재원은 비명 소리를 듣는 동시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앞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 탕! 총성이 울려 퍼지며 죽음의 공기를 깨뜨렸다. 재원은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다. 누군가 그를 대신해 총알을 맞았다. 바로 이 저택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가정부, 강씨 아주머니였다. 항상 어둠 속에 조용히 서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던 그 여자가 오늘 행동을 선택했다. 총알은 강씨 아주머니의 가슴을 그대로 꿰뚫었다. 그녀는 비틀거렸고 눈은 공포에 질려 커졌다. 해리가 소리쳤다. 아주머니, 그녀는 그들의 발밑으로 쓰러졌고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빠르게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저택 전체가 무서운 침묵에 빠졌다. 재원은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아주머니,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미쳤어요. 강씨 아주머니는 떨면서 피 묻은 손으로 입을 열려고 했었다. 아니,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재원은 눈앞의 여자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며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해리는 옆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아주머니,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구급차를 부를게요. 하지만 강씨 아주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더 이상 시간이 없어. 그녀의 피 묻은 손이 재원의 손을 꽉 쥐었다. 목소리는 희미한 속삭임에 불과했다. 그분이 서윤 아가씨까지 죽일 계획이었어요. 재원은 할 말을 잃었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씨 아주머니는 힘겹게 숨을 들이마셨다. 목소리는 떨렸다. 처음부터 서윤 아가씨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재원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해리도 할 말을 잃고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강씨 아주머니는 희미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다.
아가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분이 강씨 아주머니는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그분은 서윤 아가씨가 친부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아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재원은 마른 침을 삼켰다. 강씨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도련님이 그 서류들을 찾았듯이 아가씨도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사님은 강씨 아주머니는 몸을 떨었고 숨이 가빠졌다. 그분은 아가씨를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해리는 입을 벌린 채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엄마가 연니한테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강씨 아주머니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그분은 그럴 수 있었고, 그렇게 했어요. 재원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의도적이었다. 이 여사는 재산을 빼앗기 위해 서윤의 친부모를 죽였다. 하지만 서윤이 진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입막음을 위해 그녀까지 죽였다. 재원은 서윤의 죽음, 교통사고를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적인 살인이었다. 이 여사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 저택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졌다. 이 여사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손에 든 총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침착하지 않았다. 마치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해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강씨 아주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아주머니,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주머니를 구할 거예요. 하지만 강씨 아주머니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아니. 너무 늦었어. 그녀의 손이 천천히 힘없이 떨어졌고 마지막 약한 숨결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강씨 아주머니는 죽었다. 죽음의 침묵이 방 안을 감쌌다. 재원은 천천히 일어섰다.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이 여사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 딸을 죽였군요. 그녀는 침묵했다. 재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당신을 엄마라고 불렀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무정하게 그녀를 죽일 수 있었죠? 이 여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냉정함이 아니라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처럼. 해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다. 이 악몽은 마침내 끝을 맺었지만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다. 강씨 아주머니도 죽었고 서윤도 죽었다. 그리고 이 모든 범죄의 배후에 있는 주범이 바로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이것이 끝이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이 여사는 희미하게 눈을 감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총을 떨어뜨렸다. 모든 게 끝났어. 경찰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을듯 울려 퍼지며 저택의 고요한 공간을 뒤흔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 여사는 여전히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총을 떨어뜨린 후 손은 텅 비어 있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즉시 그녀를 제압했지만 그녀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재원과 해리는 멍하니 서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권력 있고 냉정하며 20년 이상 비밀을 숨겨온 여자, 이 여사는 이제 초라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한 경찰이 이 여사를 일으켜 세어 수갑을 단단히 채웠다. 하지만 연행되기 직전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날카로운 눈빛이 모든 것을 꿰뚫는 듯했다. 그녀는 재원을 빤히 쳐다보더니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자네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나 재원은 굳어버렸다. 그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방 안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다. 이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여 재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숨소리처럼 가벼웠지만 다른 사람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비밀이 하나 더 있어. 재원은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무슨 비밀? 그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해리도 굳은 채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녀가 더듬거렸다. 하지만 이 여사는 역게 미소 짓고는 경찰의 발걸음을 따라 돌아섰다. 아무런 설명도 조금의 후회도 없이 오직 어둠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한 무서운 침묵만이 남았다. 재원은 목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다. 소리치고 싶었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라고 강요하고 싶었지만 너무 늦었다. 경찰이 그녀를 밖으로 밀어내 차에 태웠다. 재원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강렬한 불안감이 마음속에서 솟구쳤다. 그는 해리를 돌아보았다. 그녀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고 분명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여사가 무엇을 숨겼을까? 그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 무엇일까? 저택은 다시 침묵에 잠겼지만 이번에는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강씨 아주머니의 시신은 여전히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고 피는 여전히 흠뻑 젖어 있었다. 해리는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다. 모든 것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죽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야기한 자는 이제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왜 그들의 마음속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 걸까? 재원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이 여사가 그렇게 말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어쩌면 서윤의 죽음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거나 이 여사보다 더 위험한 또 다른 자, 아직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재원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만약 이 여사가 정말로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짜 주범은 누구일까? 저택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지붕에 떨어지며 차갑고 시린 소리를 냈다. 재원은 오싹함을 느꼈다. 이 악몽은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이것은 더 끔찍한 또 다른 미스터리의 시작에 불과할까? 재원은 알 수 없었다. 그저 멈출 수 없다는 것만 알았다. 왜냐하면 진실은 여전히 어딘가 어둠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이다. 1년 후, 재원은 안시 저택을 떠났다. 한때 그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멀리했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 다른 도시를 선택했다. 더 이상 음모도,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도 없었다. 이제 그는 평범한 직업을 가진 평범한 남자였고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그의 삶은 평온해졌다. 적어도 그는 항상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재원이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다. 이 여사의 마지막 말. 자네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나? 자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비밀이 하나 더 있어. 그 말은 매일 밤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며 그를 깜짝 놀라 잠에서 깨게 했다. 그 악몽은 정말 끝난 걸까? 그날 저녁, 재원은 새로 연 작은 카페의 카운터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새로운 삶이었다. 더 이상 긴장된 싸움도, 살인 사건도 없었다. 오직 커피 향과 부드러운 음악, 그리고 평화로운 날들만이 남았다. 하지만 평화는 항상 가장 깨지기 쉬운 것이었다.
딸랑하는 소리가 울리고 가게 문이 열렸다. 낯선 남자 한 명이 들어왔다. 그는 긴 검은 코트를 입고 얼굴을 거의 가리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상한 느낌이 즉시 재원을 덮쳤다. 그는 이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 남자는 카운터로 다가와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이건 당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재원은 굳어버렸다. 그는 봉투를 빤히 쳐다보았고 등골을 따라 차가운 한기가 흘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재원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찢었다. 안에는 시간이 흘러 누렇게 변한 두 번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그가 그것을 폈을 때 숨이 멎었다. 익숙한 필체. 서윤의 것이었다. 목이 바싹 마르고 손이 떨리며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재원 씨,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죠. 재원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기회가 없었던 진실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아직 밖에 있어요. 나는 첫 번째일 뿐이에요. 재원은 편지를 떨어뜨렸다. 마치 차가운 공기가 심장을 곧장 꿰뚫는 것 같았다. 그들은 누구일까? 아직 밖에 있다. 그는 목이 메어 숨쉬기 어려웠다. 서윤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재원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 여사는 체포되었지만 연행되기 전에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마치 아직 배후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바로 서윤이 편지에서 언급한 그들기였다. 그 사람은 아직 자유롭다. 그리고 만약 서윤의 말이 맞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이다. 재원은 편지를 꽉 쥐었다. 등골을 따라 오싹한 기운이 흘렀다. 그는 악몽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만약 그가 이대로 계속 산다면 얼마나 지나야 또 다른 사람이 죽게 될까? 그는 외면할 수 없었다. 진실의 등을 돌릴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그 자를 찾아내야만 했다. 카페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별 하나 없이 칠흑같이 어두웠다. 재원은 오랫동안 조용히 서서 손에 든 편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떠났지만 진실은 결코 그를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알았다. 그가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순간 앞길은 위험과 어둠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또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왜냐하면 아직 밖에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진실을 숨기기 위해 누구든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재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손에 든 편지를 꽉 쥐었다. 그는 몸을 돌려 가게를 나섰다. 어둠이 그를 삼켰지만 이번에는 그가 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의 연속이 아니라 야망, 탐욕, 그리고 조종이 어떻게 인간을 죄의 심연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경고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외부의 어둠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속에 묻혀있는 비밀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진실의 작은 일부일 수 있으며 교활한 음모는 완벽한 가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장모와 사위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관계이며 극단적인 통제입니다. 이것은 윤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끔찍한 강요입니다. 사랑 없는 결혼, 오직 속박과 강요만이 있는 결혼은 결국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진실이 아직 숨겨져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잔혹한 비밀의 희생양이 되었을까? 여러분도 답답함이나 분노를 느끼거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의 어두운 구석,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감동적이고 극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기 때문입니다.